네,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다석일째 훈민정음체와 한글의 전망 주제 발표 먼저 해주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강연 들으면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간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간자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원래 한자를 읽지 못하는 그래서 고전을 못 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훈민정음체 처음이 그러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글 학회에서 맞춤법 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편의성 때문에 원래 주어진 우리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어란 것은 사회적 약속에 기반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신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유행어, 여러분들 뭐, 그 영어도 들어가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케안습, 뭐, 그 다음에 현타, 뭐, 또 말을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 신세대들은 이 SNS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뭐, 서울의 반포에 가면 고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터에 가봤냐. 근데 고터가 뭔지 모르시죠? 고토가 고속터미널 쇼핑 센터라고 해요. 신세대들은 그냥 고토에 갔다 왔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석 선생님의 다석 일지를 종교성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것을 이제는 해설하고 이해하면서 굉장한 발견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한글이 표음문자, 그래서 소리를 흉내냈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표의문자다. 거기서 가려진 뜻, 우리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화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 윤정현 신부님의 이 훈민정음체와 한글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 뭐 언어학적으로 사회성 이런 것들 또 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차대한 뭐 CR과 같은 또는 여러분들 바탈대우 빈탕한데 그리고 저는 뭐 없이 계신 하나님 이런 것들 워드플레이 언어 장난 같지만 굉장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언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지금 바로 사전을 산스크리트 꺼내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어, 네. 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한글이 이렇게 돋보이고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음, 감동에 젖게 합니다. 제가 57년 6월 24일생이거든요. 근데 그 다석 선생님이 57년 6월 24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다석 일지를 보니까 57년 6월 24일은 아무것도 쓰신 게 없어요. 근데 57년 6월 25일 날에 가서 보니까 에, 요한복음 17장을 일독에 해서 어, 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르렀사오니가 이가 이 발음이 아래아 발음이네요. 아들을 뚜렷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뚜렷이 하게 하옵소서. 뚜렷하게 한다는 게 뭐죠?
뚜렷하게 한다. 아, 아버지를 잘 알게 한다는 그런 걸로 좀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다석 선생님을 만나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패턴, 다시 말해서 그 대속신앙, 대속교리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 패턴으로 바꿔주는 의미로서 다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다석이 사용한 이 표의 문자, 표음 문자뿐만이 아니고 표의 문자인 이 다석 일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어, 인류에게 큰 덕을 끼치는 그러한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김성목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뚜렷하게 드러나 영광을 뚜렷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다섯 손님의 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뚜렷하게 어,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애국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애국자 같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언어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고 그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굉장히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썼던 그런 언어들 속에서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던 저는 제가 62년도에 와서 그전에는 오히려 미국 선교사 밑에서 제가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한국어하고 영어로 하시고 저는 일본밖에 모르고 그런데 그분의 한국어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하시는 그런 느낌, 뭔가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는 노래 같이 들리는 제 부모님이 싸울 때만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어는 무서운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그런 느낌만 있었던 나에게 노래 흰머리에 코 높은 얼굴이 하얀 선교사 입에서 한국어가 노래같이 들렸다 하는 것은 제 경험입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뜻은 전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뭔가 살아서 언어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제가 그때부터 이거는 제가 오해를 많이 했고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안 했고 했던 것이 부모님 언어는 더럽다. 뭐 이런 식의 생각에서 왔던 것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고 한국에 62년도에 와서 제가 한국에 살기로 결심 한국어. 그런데 이런 참 대단한 다섯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자기 나라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것만 제가 그냥 가슴에 오늘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웨스트 아프리카 출신 학자 라민 사네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예일에서도 가르치시고 코비드 때 돌아가셨어요. 그 라민 사네 밑에서 배우 공부를 했었는데요. 라민 사네는 미국에서 사실은 무슬림이니까 이 학의 거의 대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의 기독교사의 특징, 그다음에 인도 쪽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버나큘러리제이션이 있습니다. 버나큘러가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쓰는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투리죠. 방언. 근데 이제 여기에 버나큘러리제이션 그래서 이 방언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가장 큰 예가 이제 라틴어 성경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이 변방에서 중앙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과 학자들만 쓰던 라틴어를 독일어로 말하면서 독일 농민들도 그 귀한 그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 독일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독일의 농민 혁명과도 연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도의 공식 언어가 영어로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가서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자신의 지방언어로. 그래서 인도의 문맹률이 예, 낮아지면서 인도에서 독립 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colonizer 그러니까 식민지화했던 영국 세력을 밀어내는데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예를 들면서 오늘 한글의 이 훈민정음체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한 사회 변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확신도 있고 또 그렇게 당위성을 좀 역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우리들의 그 극한 대립과 이 진영 논리 속에서 북한과 남한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이 뜻글자인 한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의 국어학자들은 이 남한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면서 오염돼 있는 남한보다 훨씬 더 훈민정음체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태창 교수님 아무래도 미학으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많이 비교하면서 특별히 중국에서 강의하실 때 표인 문자에 익숙한 중국 학자들과 박사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훈민정음체와 한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미학적으로 또는 뭐이 국가 간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미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일본어도 쓰시고 한글어도 쓰시면서 김대창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제 말씀이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듣고 또 기분이 훨씬 더 좀 상쾌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한글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상을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저 서양 거라면 무턱대 놓고 수입을 해서 얼른 빨리 소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서 어떤 그 프라이드를 느끼고 권위의식의 근거로 삼았던 그런 풍조에서 벗어나서 우리 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소리 글자일 뿐만 아니라 뜻 글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참 오늘 아주 기분이 상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전에 저는 다섯 선생도 잘 모르는 그런 단계 젊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을 우리 글을 가지고 우리 것을 세계에다가 좀 알리고 싶다는 뜻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섯 선생을 알기 전부터 전 저 나름으로 한글을 가지고 뜻풀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거가 이를테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중국 사상과 어디가 어떻게 다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가운데 중자 중하고 우리나라의 가운 찍기 하고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중국 사회에서 특히 북경대학, 인민대학 그리고清华대학 이 세 군데가 중국의 아주 에리트 학교거든요. 거기서 해보니까 교수들은 그 관심이 적은데 학생들이 특히 대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히려 한문보다 한글로 설명하는 게 더 알기 쉽다.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와서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더 체계화되고 다섯 선생의 연구의 결과까지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이 문자학과 언어학은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 이 문자학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 언어학자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 와서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말로 해서 기록을 서로 남는 거는 소리 말이 아니고 글자 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과 문자학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로 들어보더라도 우리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글이 없어서 한자를 빌려 쓰는 바람에 그 한자로 인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의 순수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점이 있었거든요. 한자적으로 이게 이를테면 좀 나쁘게 하면 왜곡된 측면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언어를 문자화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문자로 통해서 기록된 것을 다시 언어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그것을 제일 직선으로 왔네. 그렇게 오는데 그동안 이 새끼들이 네네. 뭐 아니, 잘못 끼어들어, 제가 예, 음소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 문화 혹은 문자로 기록된 그 문헌들을 읽으면서 이 한자로 표현된 것이 과연 우리 선조들의 오리지널한 생각이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늘 저는 반문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자화 됨으로써 왜곡된 부분을 한글 표기를 통해서 다시 좀 제대로 올려놓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자화된 일본의 선조들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한자가 전해주는 뜻과 같으냐 다르냐 이제 이런 측면의 연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를테면 우리의 고전에서 나타난 시조라든지 혹은 특히 역사 문서 그리고 이제 사상 이런 쪽에 볼 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생각이 그대로 나타났을까 아니면은 할 수 없이 한자에다 맞췄을까. 그래서 한자로 쓰더라도 중국 사람이 쓰는 한자와는 결국 저는 흉내를 안 내고 우리의 독특한 한국 사람적인 한자로 표기하는 걸 굉장히 노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아이고 이런 말은 원래 중국식의 한자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공철학을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이 똑같은 한자 표기지만은 중국식과 일본식과는 다른 한국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사상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공공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공과 사라든지
혹은 행복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언어들도 지금 우리가 모르게 써서 그렇지 거기가 다 옛날 거는 중국, 그리고 근대에 와서 들어온 것은 전부 일본이 서양에서 온 것을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그 나타난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빌려다 쓰는 그런 식의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제도 언어, 대학이나 연구소나 혹은 학자의 세계에서 이른바 학문의 세계에서 쓰는 말들이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만드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이것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 혹은 일본 말로 바꾸는 것은 제도 언어 가지고 생활 언어 아니면 생명 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언어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말도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필로소피 혹은 필로소피아를 일본 사람이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철휘학 했다가 휘철학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빼고서 철학으로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럼 과연 철학은 필로소피아인가? 라는 말도 되고 철학은 우리의 사상 속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제가 참 문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이 천부경에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이 3.1 신고 그리고 이제 참정 개정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중국 사람은 성인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지만은 한 사상에서는 철인이라는 걸 이상적인 인간으로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발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근이하고 그다음에 필로소파와는 어떻게 다를까? 근데 거기에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 합니다만 그것이 제가 일본에서 공공철학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대화를 나눈 원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 사상과 한글 사상 그리고 한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영어로 혹은 일본말로 혹은 중국말로 표현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제 우리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석 선생이 일찌감치 그걸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이제 그 다석 일지를 좀 읽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너무 과거로 올라가는 방향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미래를 연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봐왔던 한국 노래에 대한 관심이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은 한국 거라면 덮어놓고 무시하고 깔보았던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은 자기 나라 노래나 서양 노래보다도 한국 노래가 훨씬 더 감동적이다 하는 얘기를 젊은 세대가 해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노래나 서양 노래는 완벽한 리듬과 격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형식미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감동이 느껴지질 않는다. 우리 젊은 사람 세대에게 감동으로 느껴지질 않는다. 근데 한국 노래는 약간 엉성한 점도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형식면에서 이렇게 꽉 짜인 그러한 전함이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언어와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공감, 공명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이를테면 함께 울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명, 또 함께 울린다는 의미에서 향감, 교양학이라는 향자를 써서 향감, 울리는 감. 이런 것이 한국 노래는 있고, 그림도 이를테면 중국 그림은 정물화, 스태틱 픽처. 인데 비해서 한국의 그림은
동영상 같이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가 놀란 것은 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원 신세를 가끔 지는데 좋은 병원에 가면요. 좀 약간 좀 수준이 높은 병원에 가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 담당 의사가 저한테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해서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잘 아는 걸 해야 되니까 저는 평상시에 베토벤, 그럼 저희 말로는 미트라이덴, 독일어로 함께 고난을 무르뜨 이겨낸다는 미트라이덴, 베토벤. 그 다음에 슈베르트는 미트 프로이덴, 함께 즐겁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노래. 그리고 이제 쇼팡은 함께 기도한다. 미트 베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음악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러고서 나중에 마취를 해서 이제 좀 위험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 입원실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취가 깨고 의식이 이제 회복됐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음악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했더니 의사가 와서 잠재 의식 속에 담긴 그 음악이 이제 의식이 깨임과 더불어 그것이 이제 회생된 겁니다. 근데 그 음악이 수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무직구 테라피, 예를 들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에 힘을 좀 빌린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는 데서 평상시 같으면 2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데 3주 만에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됐는가 하고 얘기할 때 나중에 전문가 정신과 의사가 와서 그러기 때문에 무직구 테라피 혹은 빌드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그림 테라피 혹은 더 크게 나서 예술 테라피, 이른바 이때까지의 예술과는 달리 테라피, 치유로서의 예술을 굉장히 병원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걸 봤는데 저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저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히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런데 젊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한자를 배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배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이 안 되고 느꼈는데 한글은 배우기 쉬운데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치유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온찢기 얘기했는데 가온찢기는 기억이라는 게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니은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상징하고 그것이 서로 완전히 합치는 게 아니라 가깝게 합치게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딱 붙지는 않는 그러한 기억과 니은 한가운데를 꽉 찔러서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간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중자처럼 네모꼴다 꽉 맥혀가지고 그 가운데다 이렇게 얽어매고 이걸 그냥 그 속에다가 일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운데 중자와 한국의 가운찢기는 아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 쪽에도 여러분에게서 또 동적인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글쎄요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거야 물론 한글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기운생동, 귀가 살아가서 움직이는 감을 느낀다. 기운생동. 우리나라에서는 최한계가 활동운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운하의 힘을 느낀다. 혹은 중국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생동의 힘을 느낀다. 네. 이래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한글이 가진 역동성과 한글이 그려내는 그림의 예를 들면 동영상적인, 정물화적인 그림이 아니고 동영상적인 그림.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이 격식과 그리고 형식미가 완성에 가까운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혹은 일본의 음악보다도 이 한국 음악이 거칠은 것 같고 어딘가 좀 비린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쩐지 감동적이고 공감적이고 네.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한글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고 또 네. 한국 말도 연구해야 되겠고 한국 그림이나 한국 음악이나 이 전통적인 것을 네. 아울러서 연구하는 가운데 한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느낀 거죠. 네, 김태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정원 선생이 지금 파리에서 열심히 부엌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시는지 저희는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변태레사 선생님 아마 동영상으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튼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만들면서도 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김태자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머리에 떠오른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원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썼을까 했는데 그 당시 선비 지배층 언어인 그것을 중국화해서 한자화 했는데 오히려 그 한자식 표현을 돌아가서 원래 한국의 어리 담긴 순 한글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역추적해야 된다는 말에 제가 깊게 공감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부모님들이 쓰셨던 영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캄프라치고 하나는 도라무깡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도라무깡이 드럼캔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저는 평생에 드럼이 이제 이렇게 북 치는 거고 캔은 여러분들 우리 음료 중에서 캔인데 그거 두 개를 이제 이 합성 명사로 드럼과 캔을 합해서 드럼캔. 그래서 아마 6.25 때 미군들이 버려놓은 빈 깡통인 큰 드럼캔이 아마 동네마다 그게 있으면 쓸 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도라무깡.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 카프라치 한다는 말은 카마플러지. 그것도 영어인데 저는 미국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자식 표현도 이렇게 어를 따라가면 굉장한 발견이 있겠다. 그리고 선교 초기 사회에 천주, 상제, 하나님 이 논쟁도 우리가 굉장히 길게 논쟁해서 교단이 나눠졌는데 다섯 선생님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표현을 가지고 하면 굉장한 뭐 발견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됐는데 오늘 우리 목요일인지 모르고 천안을 다녀오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근데 그 펼치고 계세요. 목사님, 네네. 노라무가만 한마디 합시다. 네네네. 일본에서 쓰는 영어입니다. 네. 모르셨어요? 예? 노라무칼이라는 것은요, 일본 분들이 그렇죠. 영어를 자기들 식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니 저 일본 영향이라고 알았습니다. 도라무깡이. 아시죠? 예, 예, 아시면 됐습니다. 예. 예, 일본식 영어였다. 맞습니다. 우리 드라무깡, 지성서 드라무깡. 모사님. 예, 저는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걸 갈 때는 알았는데 올 때는 잊어버렸어요. 너무 뭐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안강동 목사님이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천안으로. 그래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천안 이제 외롭고 뭐 그러실 테니까 천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소개하러 갔다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담비교회 정운영 목사님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또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그냥 아주 기차 시간을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뭐 오면서 기차 안에서 들어서 그리고 또 다석 선생님 얘기를 뭐 일찍이 뭐 대강 그동안에 또 들어서 아는 얘기고 뭐 그 외국어를 배워서 우리 한국말을 배워서 쓰는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어가 비교적 배우기 쉽다고 하는데 쉬우면서도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런 거를 외국 선교사들한테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죠.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왜 그 피터슨이라고 광주 학살 때 그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것을 사진을 찍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침례교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한국말 통역을 했어요. 한국어 학당에 다니고 한국말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가 75년도인가 뭐 그랬을 텐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연희동 선교사촌에 처음으로 갔거든요. 가봤더니 아이고 그때 우리 생활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좀 이제 그런 걸 느끼고 하는데 올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선교사가 악수를 하면서 치천도사님 우리 집에 함부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함부로 오지 말라고 해야 이 말이 어순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그런 뜻일 리는 없고 아무 때나 오라는 말을 함부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그래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알아들으니까 아주 재밌었다. 그 기억이 났습니다. 예. 네네. 변종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강경훈 선생님도 오셨는데 아마 한글에 그 관심이 많으시고 다석 사상에 관심 많으셔서 오셨고 또 이영민 에녹 리라고 돼 있는데 또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면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강경훈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 예,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제가 저기 뭐야, 퇴근하고 나서 좀 조느라고 좀 강의에 늦게 들어와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그 다덕일지를 제가 영인본을 구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김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57년 6월 25일을 다시 보니까 늘 삶은 곧 오직 하나신 참 안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늘 삶이라는 말을 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그 뭐지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 또 줄여서 영생 그러는데 근데 영원한 생명하니까 이 삶 자체가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그러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까? 이러면 오히려 좋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나쁜 것 같다는 그런 어감이 들었는데 늘 삶이라고 하니까 삶이라는 게 늘 있는 것이고 어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아직까지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든 뭐 인간이란 존재, 그리고 인간이 혹시 멸종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늘 삶이 이어진다. 그런 느낌을 우리 받았고, 다석 선생님의 훌륭한 표현이 아닌가. 그 영원한 생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좀 폐쇄적인 표현이고, 늘 삶이란 표현이 좀 더 열린 표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하면 서양 음, 사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질적으로 음, 생각해서 굉장히 죽지 않고 길게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석 선생님의 이 한글로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조의 아이오니스 이렇게 가서 헬라어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메타노이아 그래서 돌아서야 된다 해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네. 헬라어 가져오고 막 했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만 자기만 흥에 취해서 이게 헬라어로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석 선생님이 늘 삶.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준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좀 계속 해 나가고 또 그런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된다. 저는 뭐 우리 그 다석 연구를 다석 일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특히 윤정현 신분이 계속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에서 좀 많이 좀 이제는 좀 뛰어넘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좀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석을 에콰도르 선교지에서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보수주의 교단에서 충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라틴 아메리카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서 위클리 소속을 일을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신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뭐 한국적인 상황하고 남미 신학의 상황을 가지고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키추아 인디언 부족들의 경우 말이 너무 한국하고 같은 거예요. 어, 우리 말로 어디에 가요라고 그러면 스페인어로는 아돈네바 그러지만 그 부족어로는 마이만따리 꿍기 이렇게 해요. 그게 말이 그 문법적으로나 조사어미 뭐 시제에 사용하는 모든 게 너무 한국말하고 같아서 그 의미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제 다석이라는 분을 윤정현 신부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냐면 동영상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석 유영모에 대한 사상에 대한 소개를 그 신부님이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윤 신부님의 강의와 또 이렇게 윤 신부님의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다석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어, 영어를 잘하고 다른 나라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글로벌이 아니라 자기 모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가, 한국말을 제대로 사용하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묻다빠라고 묻고 따지고 풀어내는 그 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한국말에 대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왜 그랬냐면 서구 신학을 공부했던 그 우리들이 그 제일 혼란스러운 거는 그 자기 정체성과 용어를 선택하는 어떤 그 주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도 배워야지, 그다음에 한문도 배워야지, 그다음에 또 저 같은 스페인어도 배워야지, 부족어도 배워야 되는데 나는 한국어밖에는 모국어로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어떻게든 해왔지만 한 40, 저도 지금 이제 39년 차인데 어떤 생각을 하면 내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할 때 다석 선생님이 이제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석 선생님 한국식 그 영성을 추구할 때 한국말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그 해려본 그것도. 그게 사실 그 손석 그 선생님이 YMCA에서 몇 주 전에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놀랬던 건 내가 알고 있었던 훈민정음이나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용어나 그 영적인 언어들을 한국어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또 다섯 정기를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다섯 선생님의 원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석을 극복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발목에 잡힐 수 있으려면 저자가 썼던 그 용어와 그 당시의 것들을 이제 노력해야 되는 우리 입장, 저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그분을 자꾸만 가다 보니까 그분이 사용하신 훈민정음 그 나이가 69세에서 79세에 그분은 훈민정음만 가지고 이제 한글만 가지고 영성을 푸셨는데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분의 영적인 그 수준, 영의 세계가 깊고 교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상으로 저는 이제 그 69세에서 79세 훈민정음을 가지고 다석이 사상했던 것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서구의 경험 또 유럽의 경험 동남아시아의 경험들을 정의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정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생각해요. 저는 다석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걸 쫓아가는 방법보다는 다석이라는 분의 그 하셨던 어떤 길, 방법, 삶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어떤
그분의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 각자의 위치로 끌고 가는 것보다 이제 좀 다음 세대가 지금 요구하는 종교를 떠나고 종교에 관심 없는 그들에게도 과연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또 그 귀일 사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가원짓기의 그 개념들이 이제 그렇게 상황과 그다음에 토착화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구의 어떤 글로벌화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봤을 땐 이제는 글로 우리가 늘 피해의식을 가졌던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글을 잘 쓰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의 생각이 글로 잘 정리가 되면 3, 40년,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위상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석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알릴 때 너무 이렇게 학자들 아니면 어려운 뭐 난수표 암호문 푸는 방식의 것보다는 최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다석 선생님의 그 하셨던 걸 좀 이렇게 한 글자라도 이렇게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그걸 가지고 만화를 집어넣어서도 그 또 디자인하는 분들이 다석의 그 사상을 가진 그 글자들을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을 땐 이제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뭐 어린이든 또 청소년이든 뭐 대학생 우리 너무 이제 신학생 아니면 교회 이렇게 크리스찬이나 저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꾸만 몰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생각을 좀 풀어서 네. 각자의 생각을 재해석하는 그 길을 좀 더 이렇게 열어놓는 것도 다석 선생님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그분을 너무 우상화해도 안 되고 또 그분을 너무 이렇게 그 이단시해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은 먼저 공부를 해오신 이제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의 어떤 길잡이 따라 저희들도 그냥 네. 천천히 쫓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네, 정도. 이영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벌써 한 수회 전에 다석 핸드백, 다석 스카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업 전략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우리 이영민 우리 선교사님 총신 출신인데 충신, 총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어, 저거든요. 이영민 선교사님은 저랑 거의 죄송합니다. 이게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저랑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영민하고 저는 정영민이니까 이렇게 아주 네. 아마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네. 알고 있다. 저는 84학번이거든요. 예? 84학번이거든요. 팔 언제? 84. 저는 팔 하나. 예. 아유,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이분이 저보다는 선배시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네네. 저의 사명, 아닌 사명이, 제가 관계했던 많은 이 보수주의 아니면 또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에게 다석이라는 분에 대한 몰이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뭐 제가 할 역할은 뭐 쫓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윤정현 신부님 제가 쫓아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저분 계속 쫓아가면 될 것 네. 같고 좋습니다. 총신 쪽에 우리 정 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 예. 또 끌고 가셔야죠. 여러분 그 총신에서 선한 것이 잘 안 나오지만 돌연변이들은 좀씩 생긴다 네, 이렇게 가끔 기억해 있습니다. 주시고요. 저분 아마 신준희 목사님이랑 동기 네, 같은데 준이하고 친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여기서 네, 같이 친해요. 신준이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안부 전해주세요. 여기 자주 오셔야 돼 이제부터 이게 저랑 네. 이게 저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시면 저는 미국의 저는 이제 저영민이고 여기는 이영민이고 저영민 이영민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이 윤정희 신부님 쫓아다니시는 분 여기 다 모이셔야 됩니다. 저 네, 우리 알겠습니다. 헨리킴 목사님 저 문화재법으로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이거 다석을 문화재로 좀 삼으셔야 돼요. 목사님 하실 일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그냥 네. 뉴저지에 저랑 같이 계십니다. 헨리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저 윤정현 신부님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그 서예, 그 요즘 이제 서예반에서 많이 쓰는 게 어, 그 판본체더라고요. 판본체로서 서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거를 따라서 가는데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석 선생님께서 쓰신 이 모든 글들이 판본체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국민적인 또는 세계적인 문화 전파의 차원에서 다석 선생님의 글들을 판본체 서예로 하면 어떨까? 이거를 같이 한번 제의 드리고 싶은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그 서예 그리고 작가들이 좀,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실은 문화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례본 자체가 문화재인데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한글 공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서예 작가들이 가온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좀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스카프에도 문양으로 들어가고 핸드백에도 문양으로 들어가고 뭐 세계 명품 회사에서 우리가 그런 로비 능력이 있다면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가온 찍기를 로고로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설명하기 좋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오랜만에 지난달에는 네팔을 다녀오시느라고 첫 주에 하지 못하시고 네팔의 보고회만 하셨는데 오늘 다석일째 훈민정음체와 한글의 전망 네 주제 강연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저희